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갈처사가 잡아준 명당 자리 이야기입니다. 갈처사가 어떤 자리를 잡아주었기에 명당 자리라고 할까요? 궁금해지네요.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갈처사가 잡아준 명당 자리. 조선 숙종 임금 때의 이야기입니다. 숙종은 성격이 다혈질이고 냉혹해서 신하들이 매우 어려워하였고 비위를 맞추기가 매우 힘든 왕이었어요. 그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세자는 내 배로 낳았지만 그 성질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성격이 포악했죠. 궁녀들이 왕실의 행사를 위해서 머리를 빗기려 하면 몸서리를 칠 정도로 싫어해서 결국 머리를 빗기는 것은 명성왕후가 맡게 되었는고 어머니의 손길마저도 참지 못하고 투정을 부려서 참다 못한 명성왕후가 빗으로 숙종의 머리를 때려가면서 빗긴 일화가 남아있죠. 조선에서 가장 독선적인 왕비로 평가받던 명성왕후조차 숙종의 포악한 성격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아마도 조선의 신하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왕이 숙종이었죠. 하지만 그런 왕 앞에서도 바른 말을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당화관 벼슬을 하던 이관명이었어요. 그는 어명을 받고 암행어사가 되어 영남 지방을 시찰하고 돌아와 문무백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숙종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래, 영남 지방을 돌아보니 어떠하오? 관리들의 수탈이나 민폐는 심하지 않았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그거 다행이요. 허나 아르옵기 황궁하옵께도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어쩐 연유인지 모르지만 통영에서 가까운 곳에 대궐의 후궁 중 한 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 관리의 수탈이 어찌나 심한지 백성들의 궁핍함을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숙종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숙종이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서서 그 섬은 과인이 후궁에게 준 것이다. 경은 지금 관리의 수탈을 핑계 삼아서 과인이 후궁에게 섬을 하사한 것을 잘못이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그렇게도 불찰이란 말이냐. 경이 그런 말을 하고도 온전하기를 바랐느냐. 숙종이 이관명을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며 분노했어요. 갑자기 권례의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문무백관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관명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서슴없이 말을 이어갔죠. 신은 어명을 받고 어사의 임무를 행하느라 1년 동안 한양 조정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하의 생각이 이토록 사리분별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동안 누구 하나 전하의 거친 행동을 막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는 모두의 불충이니 저를 비롯한 모든 대신들을 엄한 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숙종은 여러 신하들 앞에서 자신을 비꼬는 듯한 모욕을 당하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어요. 승진은 정결을 받아 적으라!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하교하십시오. 신하들은 이관명에게 엄중한 벌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죠. 전 수의여사 이관명에게 부재학을 제수한다. 모여있던 신하들과 승진은 깜짝 놀랐어요. 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직위를 높여줬으니 상을 내린 것이었죠. 주위에 있던 신하들은 눈을 껌뻑이며 서로 쳐다보기만 할 뿐 도무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숙종이 다시 전교를 내리기 시작했고
부제학 이관명을 홍문제학에 명한다. 신하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신하들의 술렁거림이 끝나기도 전에 숙종은 다시 전교를 내렸죠. 홍문제학 이관명에게 예조 참판을 제수한다. 대신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를 못했고 큰 벌이 내려질 줄 알았던 이관명이 단박에 3단계나 뛰어넘는 진급을 한 것이었어요. 숙종은 여러 대신들이 보란 듯이 이관명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대 충언으로 이제야 과인의 잘못을 깨달았소. 예조 판서가 되어서도 그와 같은 신념으로 과인의 잘못을 바로잡아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오. 그야말로 천하의 제일 가는 다혈질이었고 그러한 숙종은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잠행하기를 좋아했죠. 그날도 시종 하나만 거느리고 지금의 수원성 근처의 수원천을 건너고 있었는데 돌다리를 건너고 보니 허름한 시골 총각이 관 하나를 옆에 두고 슬피 울면서 물이 흐르는 개천 옆에서 맷자리를 파고 있었죠. 숙종은 의아심이 생겼고 여보게 총각,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제 어머니의 묘자리를 파고 있습니다. 숙종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도 지금 땅을 파는 곳에 무덤을 만들면 물이 찰 뿐더러 비가 많이 오면 금방 쓸려 내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이보게 총각, 이렇게 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어찌 여기다 어머니 산소를 들이려 하는가? 그것이 저도 영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니? 자네 어머니 무덤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예, 3일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가진 땅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어머니를 모실 장소가 마땅치 않아 울고 있는데 갈처사라는 노인이 찾아와서 저더러 불쌍하다고 하면서 저를 이리로 데려와 이 자리에 산소를 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갈처사라는 노인이 누구냐? 저기 언덕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는 유명한 직원입니다. 워낙 유명한 직원이라서 저도 지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총각은 연신 눈물을 흘리며 물이 솟아오르는 땅을 파고 있었고 딱한 처지의 총각을 바라보던 숙종은 시종이 가지고 다니던 지필묵을 꺼내어 총각에게 편지 하나를 적어주었어요. 여기는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이 서찰을 수원부로 가져가거라. 만일 수문장이 성문을 가로막으면 이 서찰을 보여주거라. 총각은 황당했어요. 도무지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할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으나 서찰을 건네주는 선비의 위험 있는 태도에 수원부로 급하게 달려갔죠. 서찰의 내용은 수원부사는 이 사람에게 당장 쌀 300가마를 하사하고 좋은 터를 잡아서 총각 어미의 묘를 쓸 수 있도록 급히 조치하라는 어명이었어요. 수원부가 발칵 뒤집히면서 갑자기 바빠졌죠. 한편 숙종이 가만히 생각하니 갈처사라는 직원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죠. 숙종은 총각 어머니의 시신을 시종에게 지키라고 명하고 총각이 가리키던 가파른 언덕을 향해 올라갔어요. 한참을 올라가니 허름한 추막 하나가 보였고 숙종이 문 앞에 다가가 갈처사를 불렀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한참 뒤에 방문이 열리며 볼품없게 생긴 노인이 나왔어요. 아유, 대근이시오. 나는 한양 사는 선비인데 그대가 갈처사 맞소? 아유, 그렇소만 무슨 연유로 얘까지 와서 나를 찾소? 오늘 아침 저 아래 상을 당한 총각더러 내과에 묘를 쓰라 했소. 아유, 그렇소만 왜 그러쇼? 듣자하니 당신은 맷자리를 좀 본다는 직관이라 하는데 물이 철철 흐르는 내과에 묘를 쓰라 하다니 말이 되는 소리요?
골탕을 먹여도 유분수지 어쩜 몇 자리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가 있다는 말이오. 숙종이 화를 내자 노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모르면 가만히 나 있지. 당신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명당인지 알긴 하고 화를 내는 것이요. 선비란 양반이 연유도 모른 채 다짜고짜 소리만 높이는 법이 어디 있어? 아니 물이 흐르는 개천이 어찌 명당이란 말이오. 이 양반아, 그 자리는 관이 땅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쌀 300가마가 생기고 명당으로 들어가는 운이 생기는 발복하는 자리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시오. 물이 있으면 어떻고 불이 있으면 무슨 상관이요? 숙종은 깜짝 놀랐어요. 갈처사 말대로 시체가 운구도 되기 전에 총각은 쌀 300가마를 받았으며 명당으로 옮겨 장사를 지낼 상황이 아닌가. 숙종은 갈처사의 대갈일성에 짐짓 놀랐으나 곧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영감님이 그렇게 잘 알면 저 아래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않고 왜 이런 외진 산마루 오두막에서 산다는 말이오? 저 아래 것들은 남을 속이고 도둑질이나 해가지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아시오? 여기는 임금님이 찾아올 자리란 말이요. 지금은 비록 초라하지만 나라님이 찾아올 명당이란 말이요. 숙종은 기가 막혔죠. 이런 신통한 사람을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숙종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나라님이 언제 오는지도 알고 있소? 당연히 알지요. 잠시 기다려보시오. 내가 재작년에 이 집을 지을 때 나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찾아보리다. 직원은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찾아서 먼지 묻은 종이를 꺼내보더니 그만 대경실색하고 말았어요. 바로 오늘이었기 때문이죠. 갈처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에 나가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아유, 상감마마, 소인의 무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보게, 갈처사, 괜찮소이다. 그대의 재주가 참으로 신통하구려. 내가 죽은 뒤에 묻힐 자리도 하나 잡아주시오. 덕이 높으신 대왕님께 제가 백성으로서 자리 잡아드리는 것은 무한 영광이옵니다. 갈처사가 잡아준 숙종의 왕릉이 지금 서울의 서북쪽 서원흥에 자리한 명릉이죠. 그 후 숙종은 갈처사에게 3,000냥을 하사하였으나 그는 노자로 30냥만 받아들고 호련히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갈처사는 떠나기 전에 숙종에게 한마디 더 일러주었어요. 도성으로 가는 길에 늦은 밤 까치 소리가 들리면 잘 살펴보십시오. 귀한 인재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숙종이 한양으로 돌아오는데 밤이 늦었어요. 한데 갈처사의 말대로 어디선가 까치 소리가 들려왔어요. 숙종이 주변을 살펴보니 기이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죠. 야밤에 한 선비가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나무 위에 올라가 깍깍하며 까치 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 선비는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고 숙종은 멀리 숨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선비가 집으로 들어간 뒤에 찾아갔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누구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묵을 곳을 청하려 하오. 제 집이 누추하긴 하오나 마땅히 쉬실 곳이 없으면 들어오시지요. 고맙소. 하루 신세 좀 집시다. 숙종이 선비의 방에 들어가 살펴보니 과거를 준비한 듯이 책이 많이 있었고 또한 대화를 나누어 보니 아는 것이 많고 소견이 분명하였죠. 숙종이 호기심이 생겨 물었어요. 사실 내가 이 집을 찾아온 것은 아까 그대가 했던 기이한 행동 때문이었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내가 들어볼 수 있겠소?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룻밤도 인연인데 한번 털어놔 보시구려.
그런 말씀드리죠. 제가 읽은 문헌 가운데에 집의 남쪽에 까치가 집을 짓고 까치가 조석으로 울면 기쁜 소식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저의 집에는 까치가 집을 짓지 않아서 생각다 못해 제가 까치 흉내를 내며 까치집을 지은 것입니다. 무슨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요? 제가 과거 시험을 여러 번 응시했었는데 번번이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다가 부끄럽지만 아까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마침 이달 말에 과거 시험이 있다는데 다시 응시를 해보시구려. 저는 아직 과거가 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내일 경복궁 앞에 나가보구려. 내가 틀림없이 방을 보았소이다. 다음 날 일찍 숙종은 궁으로 돌아갔고 그 이튿날 선비가 경복궁에 가보니 정말 월말에 과거를 치룬다는 방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비가 과거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그날따라 상감이 직접 시제를 내렸죠. 그 시제의 제목이 남작이었어요. 집의 남쪽에 있는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까치라는 뜻의 시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의외인 시제였으나 선비에게는 매우 반가운 시제였어요. 선비는 서슴지 않고 거침없이 글을 써내려갔다죠. 당연히 장원이었어요. 선비는 어사화를 내리는 숙종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숙종은 선비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눈을 찡긋하고는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숙종의 일화 중에서 유명한 것 3가지를 모은 것입니다. 숙종은 성격이 다혈질이었다고는 하나 전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생각이 합리적인 부분이 많았고 백성을 살피는 왕이었다고 후대의 사가들은 전하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갈처사가 잡아준 명당자리 재미있게 보셨나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